하기 전에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 잠깐 들으셨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제일 큰 현안이 남북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지만 뜻으로 본, 뜻이라고 하면 섭리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뜻으로 본 남북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복귀 섭리에 대해서 뜻이기 때문에, 뜻은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분단의 과정, 분단의 원인을 알아야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성경 역사 6천년의 역사가 다 압축된 거예요. 한 장으로 끝납니다. 이게. 복귀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지만, 인류 역사는 참 부모를 중심한 창조 이상 세계, 통일 세계를 추구한다 이겁니다. 여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헤아벨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번성하고 이 환경을 다 주관하면서 잘 살아라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못됐습니다.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못됐어요. 참 부모가 못됐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이제 4,000년 만에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독생자로 오신 참 예수님이 결혼을 못했어요. 부모가 못됐단 말, 부모가. 그렇잖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승천하신 독생자 예수님과 영적인 성령이 영적인 참부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중생 부활시켜줬어요. 그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성경 역사 6천년 만에 이제 재림 주님과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영적인 참부모가 아니고 실체, 몸을 지녔으니까 실체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예요.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인류 역사는 분립 섭리에 의해서 가인과 아벨의 투쟁의 역사란 말이에요. 싸움을 해요, 싸움. 그래서 아담 가정에 보면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계속 투쟁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계속 확대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이뤘습니다.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이루고, 또 하나는 이제 아벨의 그 희생당한 아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유대 문화권을 이뤘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양 정복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광역 이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헬레니즘 세계죠. 이게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지중해권으로 옮겨져요, 중심이. 그 지중해 세계 엄청나게 큰 그 단일 문화권을 이룬 거예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시기에 이제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풀려납니다. 돌아와요, 팔레스타인으로. 그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를 보내가지고 그동안 바빌론에서 이방신 숭배하고 그런 적신을 섬겼던 모든 그런 악봉습을 전부 다 깨끗하게 확청을 하십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세 때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부활합니다. 그게 르네상스예요. 불어로 부활이라는 뜻이 르네상스죠. 다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부활을 해요. 또 하나는 같은 시기에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1517년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 개혁은 뭐냐? 초대교회, 아주 순전했던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두 가지 흐름이 계속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재 문해부흥의 계대를 이은 것이 공산주의 세계고요, 종교개혁의 계대를 이은 것이 민주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오시기 400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꼽혔다고 했죠. 같은 시기에 또 팔레스타인은 유대교 문화가 꼽혔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독생자 강림 중기기 400년 전이에요. 마찬가지로 독생자가 오시기 4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교육과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섭리적 동시성 시대다 그래요. 근데 현재는 참부모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흐름의 결과인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다 아울러가지고 이것을 다 아울러서 더 높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성경 역사 6,000년이. 자, 이제 초대교회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이 기독교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굉장히 큰 시련을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데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놔야 돼요. 신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10계명을 믿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신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 그렇잖아요? 무엇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배교자와 순교자.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로 다스려져서 산에 밥이 됐고 기름감에 튀겨졌고 광야로 나갔고 카타콤에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요. 여기 이제 교회 다니시면 잘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이 이 별을 보고 동방박사 3명이 왔어요. 이 나라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그 계시를 받고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죠. 사단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가예요. 중세. 이것이 실화입니다. 실화. 1310년에 파리 대광장에 한 여인을 포박을 시켜놨어요. 화형을 시키려고. 제목이 뭐냐? 제목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세불이 들려가 귀신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고 나는 종인데 주님의 종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청년이 목수가 나타나가지고 목수의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자기는 아들이래. 그 독생자. 그러면 대제사장, 율법사는 뭐가 됩니까? 누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아들이 높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유대교 사회에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불경죄, 참남죄에 걸린 겁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이 여인을 그래요. 교황이 시켰습니다. 파리 대학에 실학대 교수들을 시켜가지고 종교 심판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심판을 해라.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걸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신부래요. 주님은 신랑이고 자기가 신부래요. 주님이 가실 때 그러잖아요. 나는 신랑이 너희는 신부다. 그랬잖아요. 다시 오겠다.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시를 받은 거 이 여인이. 그러면 보세요. 교황은 아무리 봐도 교황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자기는 종이에요. 그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랑이에요. 자기는 신부예요. 신부. 누가 더 높아요? 신부가 더 높아요. 신부가. 교황보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수천 명씩 따라다녀요. 너무 신령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개들을 입고 계속 나왔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종교 집단으로 마녀 사냥으로 다 몰아버린 거예요. 마녀 사냥의 흑역사가 있어요. 기독교에. 하나님의 눈뜨고 보겠습니까? 이거를?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해요. 종교 개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독생녀가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확청 작업을 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문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의 부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찾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을 추구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전해요. 여기서. 이것이 인본주의를 형성했고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0년.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똑같은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순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순전한 예수님만 믿고 따랐던 그 정신 돌아가자. 그 정신 부활합니다.
그게 루터 정신이에요. 이게 개신교. 여기 경건과 신비 체험 중심이죠.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신을 지향합니다. 이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성이 있잖아요. 지정이가 있잖아요. 그죠? 나쁜 게 아닙니다. 단 뭐냐면 이성이 영성을 역주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신본주의를 이루고 여기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리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문해부흥과 종교개혁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1차, 2차, 3차로 이어져서 공산세계를 이루는데 1차가 르네상스, 2차는 개몽주의, 3차가 유물상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념이 현실을 이룬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교개혁도 1차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개신교 운동이죠. 그 다음에 경건운동, 그 다음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어져서 이게 한국으로 튑니다. 이게. 결국은 민주세계를 형성해요. 이것이 흐름이에요. 세계사의 흐름.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혁명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 혁명은 그때 당시 루이 16세가요. 선대로부터 많은 그 빚을 뭐랄까 상속받았어요. 왕이 되긴 했는데 너무 빚이 많아요. 그런데 또 전쟁이 또 났습니다. 전쟁은 죽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끌어먹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 물자를 사가지고 전쟁에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좀 전쟁을 하려니까 좀 세금을 좀 더 걷자 해서 3구회라고 하는 국회를 소집했어요. 거기에 1계급이 성직자, 2계급이 귀족, 3계급이 평민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족과 성직자는요 면세예요. 세금을 안 내요. 결국 뭐냐면 가뜩이나 힘든 평민만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또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좀 재산이 조금 있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재산이 아예 없는 것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이 평민 계급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성직자를 죽이고 귀족들을 죽이고 루이 16세의 목을 쳤어요. 죽였어요. 실제로 왕을. 이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게 가인형 민주주의예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런데 미국 독립혁명은 전혀 달라요. 성격이. 미국은요 독립이 아직 안 됐잖아요. 식민지잖아요. 우리 한국이 식민지를 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모든 물자를 다 뺏겼죠. 그죠? 제기까지 다 뺏겼어요. 식민지 서름이에요. 이게. 아메리카 식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국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갑니다. 식민지에. 거기에다가 영국 성공에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는 조금만 천막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난 대리석으로 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탄압을 합니다.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개척했느냐. 161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영국에서 진실한 신앙을 해보겠다고 왔잖아요. 그죠? 청교도인들이. 그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우리는 영국 국교에 그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으킨 게 바로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이고 미국 독립혁명은 뭐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그래서 아벨형 민주주의를 이루고 가인형 민주주의를 이룬 거예요. 프랑스 혁명에서 결국은 이 계를 이룬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고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성격이 달라요. 자, 이제 한국으로 올게요. 500년을 뛸게요. 500년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0년을 뛰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생략하는 내용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 광경은요 신사참배 모습입니다. 남산에서 주요 남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었죠. 신사가. 그렇죠? 조선시국인데 이때 1210년에서 1310년 이때는요 일본이 이제 한국을 강제 합병했잖아요. 그리고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이제 마음을 탁 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한반도에는 이제 의병이 없어요. 독립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마주로 다 쫓겨났어요. 다 간도로 다 도망갔어요. 워낙 탄압이 심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탁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1919년 3월 1일 날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동이 됐어요.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도 전부 개신교예요. 잘 아시죠? 그죠? 허를 찌르는 허를 일본이. 그래서요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식민 지배를 어떻게 저렇게 하길래 저기서 저런 난리가 일어나냐.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펴요.
문화 통치라고 해요. 문화 통치. 그래서 실상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를 했습니다. 친일파를 키워가지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10년간이에요. 민족 분열 통치 10년 동안.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의 그 길을 꺾기 위해서 신사차별을 시켰어요. 이것이 이제 30년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예.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침략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물자, 심지어 여자까지도 다 이제 끌고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거기에 가장 최후의 그 보루, 기독교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꺾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아주 강하게. 그래서 불경제로 다졌습니다. 신사참배를 아는 불경제, 천황에 대한 불경제. 신사참배는요, 마치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 황제 숭배와 똑같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태양의 여신이에요, 여자신. 태양의 여신의 직계 후손으로 보고 살아있는 신으로, 인간 신으로 섬기는 게 신사참배예요. 그냥 이렇게 경배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 저기 봉궁이라고 하는 일본의 2세 신궁까지 목회자들 다 갔고요.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군자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이 단에 서가지고 김환란, 이광수, 주요한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단에 서가지고 젊은이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전쟁터로 다 내버렸어요. 식민을 위해서 일본 네? 천황을 위해서 자랑스럽게 싸워라. 그러다 죽으면 어디로 가? 야수꾼이 간다. 네? 하면서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그때 한국의 기독교는요 딱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신사참배파, 반대파. 근데 자세히 보면 친일파가 있었어요. 네? 부역했다. 일본에 붙어서 부역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파. 겉으로는 많은데요. 네? 하는데 네? 뒤로는 일본에 다 굽진거리고 신사참배했다. 기성교, 교단. 그리고 일부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 이런 분들 있죠. 모판을 걸었어요. 모판. 못이 박힌 판을 걸었어요. 당연히 돌아가시죠. 당연히. 순교했어요. 순교. 끝까지 신사참배만은 못한다. 오직 나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기다. 그 절개를,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신사참배 거부감.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 숨어가지고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 정성파. 그걸 신령 집단이라고 합니다. 딱 나눠집니다. 자, 이제 한반도가 어떻게 쪼개졌는지 좀 볼게요. 이게 태평양 전쟁 말기입니다. 말기. 여기 위에 관동군이 있죠. 밑에 대법원이 있어요. 관동군은 뭐냐면 만주국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똑같이 일본 군대예요. 근데 일본이 만주에다가 만주리아라고 하는 괴뢰 정권을 세웠어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수반에 세워놓고 내각이든지 군대는 전부 일본 사람인데 포장만 만주국의 군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게 관동군이에요. 관동군. 그리고 이제 한반도와 일본은 합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토를 지키는 대본영군, 천황의 직할부대 두 개의 부대가 있었어요. 크게. 그런데 이때 이제 1945년이죠. 해방 전에 직전 2월 11일 날 얄타에서 연합국 4개국의 수반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가는데 독일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기가 꺾였다. 망해간다. 그러면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해요. 그게 얄타 회담이에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독일은요 1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무고한 양민,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힘이 가장 세. 유럽에서는 가장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요. 그대로 두면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쪼개자 4개국이 쪼개기도 합니다. 그게 얄타 회담이에요. 그게. 실제로 5월 8일 날 히틀러가 자살을 해요. 그리고 일본, 독일을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얄타 회담대로 4개국이 들어가서 쪼갭니다. 분할 통치를 해요. 그죠? 이것을 일본이 봅니다. 일본과 독일은 동맹국이었어요. 다 알아요. 그죠? 그럼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만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때 신의 한 수를 줘요. 일본이. 참 대단해요. 일본 군부가 뭐냐면 5월 30일 날 이 국경이죠. 관동군과 대본군의 국경이잖아요. 관할 지역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바로 이렇게 바꿉니다. 38선을 내립니다. 그래서 관동군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38선 2부를 막고 대본군이 내려와서
383 이남과 일본 본토를 지키는 걸로 이렇게 관할을 바꿔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이 참전을 합니다. 3개월 만에 전쟁 끝나지 3개월 안으로 참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약속을 이제 마지막 날 지금 그게 언제냐? 그게 5월 8일인가 8월 8일이죠. 8월 8일 날 소련이 참전해요. 그런데 그 이틀 전에 나가사키 원폭 떨어졌죠. 8월 9일 날 또 히로시마 원폭 떨어졌죠. 그렇죠. 일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원폭을 맞아가지고. 네, 소련은 막 물밀듯이 막 내려와요. 막. 네.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8월 15일 날. 네. 근데 이때 이거 보실까요? 원래 원안이 이거예요. 원래 8월 13일 날 추모한 대통령이 사인했어요. 일본을 독일처럼 상륙으로 쪼개기로. 홋카이도 도호쿠는 소련, 그 다음 중앙부는 미국, 그 다음에 충북과 큐슈는 영국, 그 다음에 또 시고쿠는 중국이 통찰으로, 분할 통찰으로. 근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 멀쩡하고요. 한반도가 쪼개졌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저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전쟁 전범 국가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한국이 쪼개졌어요. 일본 지도자들이요 대단해요. 제가 볼 때. 배울 건 배워요. 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칼이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하면 일본을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아까 군제를 바꾼 거예요. 383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일본을 살립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물이에요. 이게 하늘의 섭리예요. 하늘이 왜 한반도가 이렇게 쪼개집니까? 민주화 공산으로. 그때 다시 상황 볼까요? 그때 상황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여기서부터 우파서부터 좌파까지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규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7명이죠.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분들의 공통점 아시겠어요? 공통점 기독교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그런데요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서로 싸워요. 심지어 암살해요. 네? 왜 그래요? 권력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신사참배들이 들었습니다. 신사참배. 네? 서로 잘했니 못했니? 신사참배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김일성이 누군지 아세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입니다. 숭실학교 미션스쿨 출신이에요. 숭실학교.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고 외삼촌이 장로교 목사였어요. 김형직과 강반석을 결혼시킨 사람이 빌리 그리암 목사의 장인이에요. 넬슨 벨이라고 중국 선교사. 어떻게 이런 골수 장로교 목사 집안에서 김일성이 나오냐고요. 공산주의가. 한번 보실까요? 진화론이 이전에 지난해 이전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진화론이 이전에 순동 안 남자의 여자 상태를 때리 진화론이 연출시대다 나중에 봤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할수 있어.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유 하나가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은 하나님 좀 마마 이제로서 나는 일찍 이들로 나갔어. 너 사람을 쳐 살았어. 보지 못한 그 피해를. 그냥 오늘 저 문성경 선생 철학의 사상이 아주 정확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거대를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요. 90년도에 문성경 하나씩 총리님께서 만수의 의사당에서 공산주의 간부들을 교육시켰어요. 책상을 치면서. 네?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 유물론 틀렸다. 어디서 그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윤기복 위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주성님께 김일성 주석 그대로 보고를 했다. 그대로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김일성이? 네? 남쪽에서 진짜 목사가 왔구만. 그럼 맞는 거예요. 네? 자,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청일전쟁 직전의 그림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낚시를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저쪽. 중국, 청나라, 저기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근데 일본이 보니까 고기가 여기 있죠. 고기가 물고기가 코리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의 잡았네. 거의 다 잡았네. 그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밑밥을 뿌려 이쪽으로 하나 밑밥을 뿌리고 있어요. 그죠? 저기 예? 러시아는 저기 간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끼어들까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죠? 이 상황에서 그때 당시 상황이 이때만 그랬을까요? 이때만 삼국 통일을 할 때요. 삼국 통일 고대 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가 통일했어요? 신라가 있습니다. 신라 가장 작은 신라가 가장 큰 고구려와 백제를 무찌르고 어떻게 당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럼 당나라가 그냥 갑니까? 당태종이 네? 폐수 이국을 달라고 대동강 이국을 달라고 했어요. 당나라가 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어때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참전을 했어요. 명나라 신리경하고 고니시 육기나라가 평양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왜? 점점 길어지니까 네?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화 협상을 했어요. 그 협상안이 뭐냐면 네? 협상안이 자 대동강 이북은 명나라가 가져가셔. 밑으로 일본이 가져가. 이게 안 돼. 딜이 안 돼, 딜이. 그러니까 바꿨어요. 아, 그러면 남부 사계도를 달라. 어? 남부 사계도만 일본에 달라.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난 전쟁이 정유재란입니다. 한반도를 가지고 큰 나라들끼리 서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자꾸. 그죠? 청나라 때요. 청일전쟁 때.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킴벌리가요. 영국의 외무 대신인데 킴벌리가 그만 좀 싸우시오. 나눠 가져요. 그냥 나눠 가져. 그렇게 네? 중재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일전쟁 때 어떻습니까? 러일전쟁 때는 네. 일본이요. 러시아한테 그랬어요. 만한 교환로. 만주를 러시아가 가져가시오. 일본은 한반도를 갖겠어. 근데 러시아가 볼 때, 러시아가 더 큰 나라인데, 우리가 더 큰데, 무슨 조그만 나라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 네? 39도선으로 자르자. 대동강선. 응? 거기까지는 러시아가 먹어야 될 것 같아. 밑으로, 너희들은 밑으로. 평양 밑으로 가져와라. 네? 그래서 일어난 게 러일전쟁이에요. 근데 저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전쟁도 그렇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조선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독도를 뺏긴 거예요. 그때 일본이 독도를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가는 발틱 함대를 막기 위해서 네. 그 아주 중요한 동해에 있는 섬이죠. 독도를 강제로 합병시킨 거예요. 시마네 현으로 1905년이죠. 태평양 전쟁 때 어떻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갈라먹었죠. 한반도를 갈라먹었죠. 자,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 이쪽에서는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형성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여기가? 껴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생긴 게. 나겠죠? 네.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러시아가 큽니까? 중국이 큽니까? 어느 나라가 더 커요? 러시아. 러시아가 더 커요? 중국이야 10배 더 커요. 10배. 네? 그러니까 전쟁은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 GDP가, 중국이요. 2경 3천조 원이에요. 러시아는 한국과 비슷해요. GDP가. 10배 차이 납니다. 중국하고. G2 국가예요. G2. G1이 미국. G2가 중국. 근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있는데, 바다가 비었죠? 바다가 비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견제를 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이어가지고 쿼드라고 해가지고 사자 안보 동맹을 맺어놨어요. 네? 그죠? 바다로 나온 걸 봉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어때요?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생긴 게.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근데 되게 태평해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BTS, 블랙핑크, 해외로 막 싸이, 해외로 다 나가면서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네? 이 K-팝 때문에, K-팝 때문에.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DNA가 그렇게 잘 놀고 하는 DN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요, 정찰 위성을 띄웠습니다. 그죠? 한국은요, 뭐 그런 적이 있었어. 일주일 전에. 그죠? 잘 몰라요. 뉴스에 나가지고, 그랬나 보다. 성공했다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대피하시오. 밤 10시 35분. 네? 사이렌이 울렸다는 일본은, 한국은, 넘어가 버려요. 이게, 네? 미사일이 넘어가요, 그냥. 안전 불감증.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놀 때 놀더라도 방진을 하고 놀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한국이요, K방산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네? 네. 아랍에미리트 전쟁 났죠. 유럽에 전쟁 났죠. 폴란드 이런 데서 전부 한국산 무기를 사고 있어요. 네, 대단합니다. 거기에다가 네? 이 소프트 파워, 문화력이 대단해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195개국을 무비자로 갔어요. 무비자. 비자가 없이. 네? 대단한 나라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전쟁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공로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상당히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네. 우리 이제 후세대들이 그걸 잘 이어가지고 남북 통일로 이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한학다 총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협상이나 경제 교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 협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요, 지금 선진국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자꾸. 10위권에 있는데, 어쩔 때는 11위, 환율에 의해서 12위가 됐다가 어쩔 때 10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네? 그런데요, 이 선진국 문턱을 활짝, 훌쩍 넘으려면 어떤 경제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래. 왜? 한국은 자원이 없어요, 한국은.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건 기술과 자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문을 열어가지고, 북한의 그 싼 노동력, 그 다음에 엄청난 지하자원, 과 합쳐지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보통 나라입니까? 북한이 보통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남한이 북한을 이용하자는 거네. 네? 문을 열겠어요? 고슴도치 같은 나라는 북한이 문을 안 열어요. 자존심 얼마나 세요. 그리고 보세요. 그럼 문을 열다. 그래서 경제 체제를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중처럼 바꾼다 한다면 기왕이면요 시장이 큰 미국에 열지. 시장이 조금만 한국에 열겠어요? 문을? 그 트럼프 같은 비즈니스맨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하노이에서 싱가포르에서 회담했죠. 김정일 불렀죠, 그죠? 3번 회담했을 때, 3번. 요번에 대통령이 되면 또 할 겁니다, 아마. 뭐라고 빅딜을 하자고, 빅딜. 핵무기를 내려놔라. 그러면 미국이 수교해줄게. 우리한테, 우리 시장을 열어줄게. 다 너희들 물건 만들면 다 사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북한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치협상. 6자회담이라고 있어요. 6자회담. 그죠? 한국과 일본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미일 중러 6자회담이 있습니다. 그죠? 이 나라들이 열강들이 한반도를 통일시키길 원해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고 싶어서 쪼개졌어요? 아니죠. 열강에서 쪼개진 거예요. 우리는 열강에서. 네? 아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 무기 팔아먹죠. 자원 다 빼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뭐하러 붙여놔요? 특히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에 한반도에 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일본입니다. 왜냐? 앙금이 있어, 앙금. 마음에. 원수가 한마디, 원수가. 거기다가 통일이 되면 대등해지는. 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싫어하죠. 경제를 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협정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사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그냥 밀어버리자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그냥. 힘으로 그냥. 그런 통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가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첫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까요? 그것을 공생, 공영, 공의주의 통일 방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략적인 평화지대. 아까 보세요. 한반도가요, 여러 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나라가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려고 합니다. 서로 못 가져서 난리예요. 서로. 왜 그래요? 반도 못 가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반도는. 부딪혀요. 항상. 서로 가시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점령하려고 하는 군사, 경제적인 요충지자 아닙니까? 여기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전략적인 평화지대로. 누구나 다, 통할 수 있는 나라로. 오히려, 사고를 전환하자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한반도의 긴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을. 잘 사는 쪽이 못 사는 쪽을 도와줘야죠. 네? 북한 그 탈주민들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남쪽에 내려갔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 깜짝.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 몇 배나 잘 사는지 아세요? 남쪽이? 북한에 비해서 30배 잘 삽니다. 30배. 3배가 아니라 30배. 네? 그런데요, 한 몇 년 딱 지내잖아요? 그럼 또 놀래요. 뭐라고 놀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줄 몰랐다. 너무 살기가 어려워. 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저희가 그리는 그 통일의 한반도 통일의 그 나라는요, 공산주의 당연히 아니죠. 지금 현재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게 공생, 공영, 공유주의. 3산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려면 먼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저희가 잘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죠. 그게 군사 물자로만 쓰이지 않으면 도와줘야 돼요. 민생을 위해서는. 그래서 어른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그럴 때 비핵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자유를 인정해야 돼요. 북한이. 그래서 남쪽에 많은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종교에서 양심이 나오는 겁니다. 종교에서. 그리고 나서 DMZ의 평화공원을 유치하고 제5 유엔 사무국 평화원을 짓고 제5 유엔 사무국을 놓으면요. 북한이 설사 마음이 변하더라도 아니 유엔 사무국이 있는데 여기 쳐들어와요? 그럴 수 없어요. 마음이 변하더라도 굳건한 안보체계, 굳건한 그런 긴장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육자회담의 그 당사국이 도와줘요. 공동 투자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이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판을 더 키워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아시아 태평양에는요, 북한 수교국과 남쪽 대한민국 공동 수교국이 2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다 통해요. 서로 우리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어요. 판을 더 키워요. 그러려면 세계 평화 고속도로가 필수적으로 놔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단계로 많은 우방의 협조로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 월드 서밋부터 해가지고 띵크탱크 해가지고 2021년, 22년 올해도 이런 월드 서밋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돈이 많아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안양교회 보세요. 안양교회. 몇십 년 동안 그대로 이 건물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돈을 저기다 안 쓰고요, 교회세를 확장하면서 썼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산자를 더 키우려고 했다면. 통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지 교회를 위한 교회는 아니에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저희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국토지휘령과 손을 잡고 DMZ 내에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어디다가 평화원을 조성할 것이냐, 어디다가 유엔 본부를 지을 것이냐, 이걸 다 조사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수억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요. 자, 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국제회의를 합니다. 뉴욕에서도 했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도 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했고, 정기적으로 석학들 모셔다가. 그거 어떻습니까? 인터내셔널 하이웨이 프로젝트, 베링의 노차, 러시아, 미국 연결시키자. 한국과 일본 한일태전을 연결시키자. 장막이 있으면 어때요? 장막이 있으면 통일이 안 돼요. 장막을 걷어내야 돼요. 길이 열려야 돼. 길이. 그래서 매년 피스로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한학자 총재님께서 이 현장에 가셨어요. 한일 해저 터널 현장에 600m 들었네요. 600m.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500m 들었거든요. 여기 평화대사 여러분들 이제 다녀오시는 분 계시겠지만 돈이 얼마만큼 들겠습니까? 이게. 자, 그럼 어디까지 뚫을 수 있을까 이게? 부산? 스시나? 어디까지 뚫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국경을 넘어가는데 우리는 NGO예요. 유피블 NGO 단체, 민간 단체예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뚫어요 이거를?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오죽 답답하면 저희가 뚫겠습니다. 네? 자, 이 이정표 보셨어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원도로 6번 도로, 1번 도로인데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를
고속도로로 갑니다. 고속도로. 이게 유엔에서 32개국이 서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표를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에 인간이 저희들이 좀 더 정성을 보태면 또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인간 책임감을 다하면 그렇지 못하다 서로 싸운다. 그러면 좀 늦어질 것이고 역사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세계를 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희가 뛸 거냐는 거예요. 자, 천주평화연합은요. 평화세계 실현과 인류 화합을 위해서 초국가, 초정치, 초종교, 초이념, 범세적인 평화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변호사 최인범 회장님 오셨는데 너무나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천주평화연합은 2005년에 창설이 됐습니다. 194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인 협의질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요 경제사회 이사회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의 의제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언권이 있어요. 유엔이 NGO에 부여하는 최상위 지휘권인데 5,400개가 있습니다. 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그 중에 130개만 그 지휘권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3개가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세계평화유성연합, 천주평화연합. 대단한 주의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대사의 가치를 알고 또 실천하시는 분을 이제 평화대사로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많은 평화대사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저희의 활동에 같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자, 평화대사는요, 첫 번째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 통일이 됐다고 치세요. 남북이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지옥이야. 매일 싸워. 네? 그러면 어때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네. 가정이 먼저 평화로워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녀가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확대가 돼서 사회도 그 다음에 남북으로 세계로 그게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역사회 봉사예요. 이 안양이 중요한 거예요. 안양이요. 안양에서 매일 뭐 싸워요. 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그럼 어떻습니까? 이사 갑니다. 네? 못 살겠다 이사 가요. 네. 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봉사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평화대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양시의 지도자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UPF와 가정연합이 하나가 돼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힘차게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